뭐 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을 맺었고 네. 1910년도에 우리가 우리의 국권을 일본에 잃기까지 약 35년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35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조상들은 막 우왕좌왕하고 일본에 붙었다, 청나라에 붙었다, 미국에 침전, 러시아에게 네. 아관표천, 러시아에 붙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를 잃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21세기에 나라를 잃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드 문제만 봐도 우리가 얼마만큼 트라우마를 미중사에서 겪었던 것처럼 우리는 미중이 전쟁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앞으로 힘든 20년, 30년간 이게 결국은 미중 간의 패권, 세력전이 이런 아웅다음의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은 정말로 허리띠를 쫙 졸여야 되겠고 우리는 아마 제가 이번에 신촌에 오기 전에 아까 보니까 그 낭만적인 카페 앞에 젊은이들이 줄을 서가지고 맛있는 카페 라떼를 즐기려고 줄을 서 있어요. 아마 그런 것을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우리 아들, 딸 세대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걸 오히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여성 독자들이 많은데 저 그런 얘기를 원한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 젊은이들도 내가 지금 뭐 10대다 20대다 그러니까 나한테 아직 나는 경제인구에 확실히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곧 5년 후 10년 후 그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이 경제적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과 지금 가만히 보면 어찌 보면 왜 그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경기가 어려워질 때라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닌 거고 이 미중 간의 이 사이에서 우리 옛날에 그 1890년대서부터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되는지 지금도 또 한 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못 차리는 게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옛날에 중국과 미국의 양쪽으로 우리가 다 이제 딱 두 다리를 딱 딛고 경제적으로 기회를 중국을 통해서 만들면서 또 이 안보는 미국이 제공하는 속칭 이제 안미 경중이라는 거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통해서 하는 그 이제 시대적인 그 프레임, 뭐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거는 박물관에 가야 되면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 인식이 첫 번째 있어야 돼요. 그 인식을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그 언론에서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분들 또 정치인들이 이 생각을 못하고 그 두 개를 이 오가든 우리가 두 다리를 양쪽에 딱 뻗고 있는 그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는 없고 이제는 우리는 최선의 선택, 그러니까 최선의 시나리오는 없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악을 피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럼 최악은 뭐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가운데 어느 한쪽을 진짜 일방적으로 계속 표를 낼 수 있을까? 그걸 한쪽은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돼요. 대가를. 그래서 대가를 치를 각오가 없으면서 한쪽을 선택한다는 건 비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 그렇게 되지도 않겠죠. 그러면 대가를 치른다는 이야기는 사드 문제 같은 이런 겁니다. 사드는 이제 우리는 중국한테 그 보복하려는 중국한테 계속해서 이거는 우리의 자위권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중국은 야 니들이 그 레이더를 갖고 와서 우리를 감시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미중 사이에서 미국을 편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더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주권의 선택이고 우리 생존의 문제고 우리 국내적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나라에 줄 설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리할 것이 아니라 21세기 이 신냉전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를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모든 것을 다 했던 옛날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떠나간 기차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기차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언제 올지 모르고 밤은 기니까 이 춥고 긴 밤을 견딜 수 있게끔 이제는 지금이라도 외투를 짜야 된다는 거죠.
교수님 말씀을 딱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치에 맞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시련이 있을 거예요. 있으면 그 시련을 10년, 20년 당하고 헤쳐나가는 동안 또 이 시대를 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걸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이 나라를 끌어가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임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우리가 이제 임도 보고 뽕도 딴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동맹이었지만은 2015년에 중국에서 시진핑이 엄청나게 큰 군사 퍼레이드를 열었어요. 전 1970주년 기념식.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자유세계 서방 국가들은 안 갔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자꾸 한글 로비를 해가지고 오시면 오라 그랬고 우리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가졌어요. 그래서 시진핑 옆에서 왼쪽에는 시진핑, 오른쪽에는 푸틴이 있고 결국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딱 있는데 유일하게 미국의 동맹 국가로서 유일하게 가가지고 우리가 시진핑의 사진빨을 빛내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당시의 외교적인 전략은 제가 판단하기에 일종의 인슈어런스, 보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중국을 도와주니까 나중에 한국이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중국이 한국을 도와줄 것이다. 북한 문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한국 편을 들어주냐, 북한을 좀 혼낸다든지. 그런데 몇 달 뒤에 중국이 제4차 핵실험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전화를 했고 시진핑은 전화를 안 들었어요. 그 사건이 터졌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국제관계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우리는 가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 옆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진 한번 딱 찍어줬는데 한 달 뒤에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은 보통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안 쓰는데 한국이 기자들이 다 있고 기자회견장에서 미리 준비되지 않았던 한국이 남중국해에서 누구 편인지 정체를 밝히라, 확실하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남중국해 문제는 결국 항행의 자유, 우리가 그 민주 자유 이런 자유를 편을 들어왔는데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중국 편을 미국 편을 안 들고 그리고 우리 그때 한국은 뭐였냐면 남중국해 문제는 미중 간의 갈등이고 우리가 끼어들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했던 말은 남중국해 문제가 우리는 한국은 평화롭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두리뭉실하게 피해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제는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도 한국을 조금 우리 동맹 맞아? 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고 중국 편에서는 우리가 한국에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그래도 사드를 보니까 확실히 그래도 사드가 여기 한국에 있는 걸 보니까 역시 한국은 암만 그래도 좀 미국 편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체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중을 어떻게 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에게 대한민국 너는 어떤 나라냐, 네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가치는 무엇이고 네가 협상 가능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고 네가 얼마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네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정조의 가치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국 내부에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겠고 여당 야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과 중국 할 때도 요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포기 못합니다 라고 이건 우리의 지킬 가치입니다. 이거 돈 버는 거 돈 안 벌어도 됩니다. 조금 우리가 밥을 좀 굶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요걸 결정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박사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중립을 지키려면은 진짜 미국이 포기해도 중국이 포기해도 쟤는 확실하게 중립이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동맹이잖아. 군사 동맹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지금 다 알고 있죠. 한미 동맹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왜냐? 제가 이미 10년 전부터 워싱턴 가서 이런 토론을 해보면 도대체 한국은 이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워싱턴하고 동맹이냐? 이들은 벌써 베이징의 그림자 속에 있다. 베이징의 궤도 따라 돌고 있다. 대한민국이 21세기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지 거기에 대한 야의가 없으면 이 위기를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중립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양쪽이 어느 쪽도 확실하게 우리 편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최 교수님하고 제가 쓴 게 뭐 미국 편이나 중국 편이 아니라는 걸 이제 시청자분들 우리는 지금 한국 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절실하게.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너는 뭐야, 너의 색깔은 뭐야, 이러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차원의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 이런 발전 단계에서 너무 바쁘게 살아왔고 부자가 되는 게 바빴고 가치는 버리고 우리가 빨리빨리 했잖아요. 이제 드디어 우리는 좀 되돌아봐야 될 마지막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유튜브를 보시고 또 국회의원들이 보시고 국가 지도자분들이 보시고 마음에 좀 와닿는 게 있다라면은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빨리 남들이 10년 걸리고 우리 1년 안에 방향을 결정하고 무섭게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시간의 기회를 우리가 이제 윈도우 오퍼튜니티라고 그러는데 이 기회의 기간을 우리가 꽉 잡고서 그리고 조금 더 얻어 터지겠다? 그러더라도 욕심 있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나라고 우리가 무슨 나라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IMF 때를 극복했던 것처럼 빨리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50대 50의 희망으로 저는 이제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97년 외환위기, IMF라고 하지만 97년 외환위기인데 그때 우리 국민소득이 10,000불 조금 넘었어요. 아, 우리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거밖에 지금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통계가 그렇습니다. 국민소득 10,000불 막 넘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 개발도상국가의 딱지를 완전히 떼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이 균질적인 그런 정세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소득 30,000불이고 잘 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우리 공동체 가치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냥 개개인이 잘나서 잘난 몇몇 개개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생각인데 제 위험한 생각이 이제 뭐냐면은 이런 거죠. 한국의 이제 위기는 위기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위기랍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지 진짜 10년이 넘었어요. 미중 갈등 속이 아니고 한국 경제 문제가 10년이 넘었고 그거는 해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선택을 못할 때 그 문제죠. 해법은 지금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막 북적거리고 이 모든 사람이 뭔가 이루어진다는 그 느낌이 20세기 말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선진국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사실 선진국이 그런 걸 움직인 나라는 아니거든요. 제도가 이끌어 나가는 거고 의식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건데 근데 반면교사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미중이 벌이고 있는 전쟁의 핵심은 이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AI가 문제고 5G가 문제겠습니까? 5G라는 거는 우리 인간 대 인간끼리 소통을 떠나서 기계 대 인간, 그리고 기계 대 기계, 자율주행차, 드론,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중국이 기회를 잡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기술이 진화적으로 가는 데는 후발주자는 절대로 따라잡긴 하지만 선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새로운 기술 때는 앞에 게 누적이 안 되는 새로운 뭔가 나왔을 때는 누구든지 들어서서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그 기회를 잡았는데 사실 90년대 대한민국 그랬죠. 대한민국의 그렇죠. 90년이 제가 그 분야에 일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IT 개도국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10년도 안 된 세월에 IT 강국이 됐습니다. 선진국이 되고 그 당시 대한민국을 설명할 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이 깔리고 어디 가는 인터넷이 뻥뻥 뚫리는 그렇죠. 나라 외국이 막 정말 흥분했거든요. 네. 한국이 이렇게 익사이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거는 우리가 IT 강국은 됐는데 엄청난 고속도로 깔았죠. 그리고 나서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속도로에 들어올 수 있는 차를 막 규제하기 시작한 거야. 빨간색 차는 못 들어. 고속도로에 들어올 수 있는 차는 앞에 유린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자외선 차들은 이렇게 해야 돼. 속도는 요까지밖에 못 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니까 새로운 종류의 차들이 와서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이 IT 고속도로 제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1세기도 10년간은 대한민국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붙는 말이 그 다음에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데 이제는 소와 정도가 아니고 한국이 IT 강국이었던가? 이제는 중국이 디지털 혁명의 강국이고 AI 슈퍼파워라고 그러고 드론의 세계적인 강국이고 5G를 우리하고 경쟁하고 그거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못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포텐셜이 있고 다 갖춰져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두 명의 이런 진짜 아주 선각자적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IT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차들이 고속도로 안 달려요. 규제가 많은 고속도로 안 달리고 지방 국도 달립니다. 아까워요. 아니면 중국으로 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 이 인프라가 너무 그러니까 아까워요. 왜 이걸 안 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쓰냐는 이제는 너무 아까워. 기회를 놓치는 그런 마지막 끝판이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과감하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군사력에도 투자하고 이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결국 21세기의 끝판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으려면은 결국 제가 볼 때는 기술, 경제에 결국 투자해야 되고 조금 위기의식을 이제 가져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위기 한가운데 들어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빨리 현실을 판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렇게 두 분 우리 최동일 교수님과 이성현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정말 뭔가 이렇게 그래도 안개처럼 뿌였던 게 알게는 돼서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까 이런 생각이 조금 저한테는 제가 이제 학생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이렇게 학생으로서 옆에서 들어보니까 느낌이 딱 오는 것이 이제 우리 흔히 왜 에라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에라로 가는구나. 새로운 에라에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빨리 누군가는 패권을 쥐고 뛰려고 지금 되게 급하게 다들 움직이는구나. 우리도 여기서 무엇인가 그래도 우리 한 번은 아까 말씀하셨어요. 잡았잖아요. 우리 IT. 그렇죠. 한 번 잡았는데 여기 있는 걸 잘 활용해서 이 똑똑한 우리 대한민국이 또 거기다 배짱까지 좀 갖고 용기를 갖고 좀 나간다면 이거는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되겠구나라는 희망도 저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왜 이 책을 선택하셨는지 두 분 박사님과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나시니까 여러분 좀 김미용 원장이 갑자기 무슨 왜 미중전쟁에 관심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미중전쟁이 우리가 살아나갈 바로 내일일 수도 있고요. 내년일 수도 있고요. 바로 미래고요. 또한 이 미래에서 살아갈 사람은 사실은 40대는 우리의 노후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앞으로 100년, 200년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중요한 하나의 시점을 건너가고 있는 것 같은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 알아야 될 게 필요하고 안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무엇을 더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어디에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걸 기획을 했는데 잘했나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정학적인 위치,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걸 겪은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었구나. 이렇게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알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책 써주신 것도 고마운데 또 이렇게 막 여기저기 요새 워낙 이 미중 문제가 그 이슈가 되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강의도 다니시고 강의도 하고 TV 출연도 하고 바쁘신데 특별히 이렇게 무추한 MKTV를 찾아주셨어요. 근데 우리 스튜디오 마음에 드세요? 너무 편안하고 아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통 일반 방송 들어가면 되게 쌀벌한 전투장 분위기인데 편안하게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라떼가 많아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라떼가 많아서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그런 느낌. 제가 이제 녹화 끝나고 밥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책을 통해서도 또 앞으로 두 분의 여러 매체에서의 방송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생각이 전환되는 것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성현 박사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혹시 그 난향천리라는 말을 아시나요? 그 난해향기가 천리를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난향처럼 진한 지적 매력과 그리고 향기로운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김미경 캠퍼스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